니년은 술집 마담년이냐? 여군 계집년이 어딜 까불어 투스타 여성 장군에게 막말했다가 인생 나락간 원스타의 최후를 다룬 충격적인 참교육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계시고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신가요? 항상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시면 더 좋은 사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경기도 고양시 벽제 육군 제1군단 사령부 지하 벙커. 지하 수십 미터 아래 위치한 지휘 통제실은 거대한 짐승의 뱃속처럼 웅웅거리는 기계음과 서늘한 공기로 가득 차 있었다. 작전 회의 시작 10분 전. 묵직한 군화 발소리가 복도를 울리며 제1포병 여단장 마갑두 준장이 들어섰다. 그는 문을 열자마자 특유의 걸걸한 목소리로 떠들썩하게 인사를 건넸다. 어이구, 다들 와 있었나? 밖은 지금 눈발이 날리는데 여기는 아주 찜질방이 따로 없구만. 마갑두는 100kg이 넘는 거구였다. 전투복이 터질 듯한 근육질 몸매에 불독처럼 늘어진 볼살이 심술궂게 보였다. 그는 회의실 중앙에 놓인 거대한 작전지도 테이블로 다가갔다. 이미 몇몇 사단장들과 참모들이 모여 있었지만 마갑두는 그들을 제치고 상석 근처로 으스대며 걸어갔다. 그때였다. 군단장이 앉아야 할 상석 바로 오른쪽 군단 참모장 자리에 낯선 여자가 앉아 있었다. 단정한 단발머리에 안경을 쓴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깨알 같은 글씨가 적힌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마갑두의 눈이 가늘어졌다. 뭐야? 웬 아줌마가 여기 앉아 있어? 그는 그녀가 군단 사령부에서 새로 채용한 민간 자문위원이나 복지 관련 행정관쯤으로 생각했다. 마갑두는 혀를 쯧쯧 찼다. 신성한 작전 회의실, 그것도 별들이 모이는 자리에 화장 냄새 풍기는 여자가 앉아있는 꼴이라니. 마갑두는 그녀의 등 뒤로 다가가 의자 등받이를 툭 쳤다. 어이, 거기 아줌마. 여자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마갑두의 눈썹이 꿈틀거렸다. 귀가 먹었나? 여기 자문위원석 아니야. 저 뒤에 배석 간부들 앉는 의자 가서 앉아. 군단장님 오실 시간 다 됐는데 눈치 없이 상석을 차지하고 있어. 그제야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차가운 무태안경 너머로 보이는 눈동자는 감정이 거세된 듯 서늘했다. 하지만 마갑두는 그 눈빛을 읽지 못했다. 누구십니까? 여자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마갑두는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이거 보게. 나 제1포병 여단장 마갑두다. 원스타라고. 아줌마는 어디서 굴러먹다 온 복지사야? 여기 커피 마시러 왔어? 아주 립스틱 냄새 때문에 머리가 다 아프네. 전쟁 터지면 그 립스틱 바르고 총 쏠 거야? 주변에 있던 작전 참모와 예하 사단장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다. 1사단장이 급히 마갑두의 소매를 잡아 끌었다. 마 장군, 이분은 안아보십시오. 기강을 잡아야 할 거 아닙니까? 요즘 군대가 당나라 군대라더니 아무나 벙커에 기어들어오고 말이야. 야 아줌마, 내 말 안 들려? 커피 타고 싶으면 탕비실로 가고 아니면 당장 나가. 마갑두가 삿대질을 하며 고함을 질렀다. 벙커 전체가 쩌렁쩌렁 울렸다. 그 순간 여자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녀는 입고 있던 야전 상의의 지퍼를 끝까지 올렸다. 그러자 옷깃에 가려져 있던 계급장이 형광등 불빛을 받아 번쩍였다. 별이 2개. 소장이었다. 마갑두의 삿대질하던 손가락이 허공에서 딱딱하게 굳었다. 입이 떡 벌어졌다. 민간인이 아니었다. 군복을 입고 있었다. 그것도 자신보다 계급이 높은 직속 상관인 소장. 마갑두 준장. 그녀 위소영 소장이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건조하지 않았다. 칠판을 손톱으로 긁는 듯한 날카로운 살기가 묻어났다. 자네 눈에는 이 별 2개가 립스틱 자국으로 보이나 보지.
그게 마갑두는 뒷걸음질을 쳤다.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육군 인사명령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게 화근이었다. 새로 부임한다는 군단 참모장이 여자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 커피 타오라고 했나? 전쟁 터지면 립스틱 바르고 총 쏘냐고. 위소영이 한 걸음 다가왔다. 작은 체구였지만 그녀가 뿜어내는 기세는 마갑두라는 거구를 압살하고도 남았다. 나는 자네가 회식 자리에서 술 처먹고 뱃살 두드릴 때 전방고지에서 3박 4일 매복 서고 작전 짰네. 자네가 골프채 잡을 때 나는 지도 펴놓고 밤샜어. 그런데 감히 신성한 작전 회의실에서 내 부하들 보는 앞에서 나를 접대부 취급해. 참모장님. 제가 미처 몰라 뵙고 실수를. 실수? 이건 실수가 아니라 하극상이야. 그리고 성군기 위반이고. 위소영은 들고 있던 작전 지휘봉으로 마갑두의 가슴에 달린 명찰을 툭툭 쳤다. 마갑두. 이름 한번 잘 지었군. 머리가 아주 돌처럼 단단해서 갑두인가? 그 돌머리로 여단을 지휘하니 포탄이 제대로 날아가겠어? 엉뚱한 아군 머리에나 떨어지겠지. 회의실의 공기는 진공 상태처럼 숨막혔다. 마갑두의 얼굴은 홍당무처럼 붉어졌다가 흑빛으로 변해갔다. 오늘부로 자네의 여단장 보직을 박탈한다. 처분만 기다리겠습니다. 하지만 보직 해임만은 제발. 군인에게 보직 해임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해임은 아니야. 내가 자네를 그냥 보낼 것 같나? 내 눈앞에서 치워버리고 싶지만 그랬다간 자네가 싸지른 똥을 내가 치워야 하잖아. 위소영의 안경 너머 눈빛이 번뜩였다. 좌천이다. 제25보 병사단 부사단장으로 명한다. 하지만 편하게 사단 본부에서 결재판이나 두드릴 생각 마. 연천 최전방 임진강 바로 앞. 고라니도 얼어 죽는다는 GOP 대대장 대리로 가서 현장 지휘해. 투스타가 가는 자리도 아니고 원스타가 대대장 대리라니요. 그런 전례는 없습니다. 전례? 방금 자네가 상관에게 커피 타오라고 한 게 전례 없는 일이야. 꼬우면 옷 벗어. 위소영은 뒤돌아 헌병에게 손짓했다. 이 덩어리 당장 끌어내. 내 시야에서 1초라도 더 보이면 즉결 처분하고 싶어지니까. 마갑두는 헌병들에게 양팔을 붙잡힌 채 질질 끌려나갔다. 벙커 밖으로 쫓겨난 그는 눈 내리는 하늘을 보며 울부짖었다. 이 독한 여편네야. 내가 가만히 있을 줄 알아. 두고 보자. 하지만 그의 고함 소리는 매서운 겨울바람 소리에 묻혀 흩어질 뿐이었다. 경기도 연천군 백항면. 민간인 통제구역 북쪽. 마갑두를 태운 낡은 레토나 차량이 덜컹거리며 비포장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창밖 풍경은 처참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은 말라비틀어진 손가락처럼 하늘을 핥히고 있었고 얼어붙은 임진강은 거대한 뱀처럼 전방을 가로지르고 있었다. 젠장. 마갑두는 뒷좌석에서 연신 욕설을 내뱉었다. 자신이 원스타 그것도 대한민국 화력을 담당하는 포병 여단장에서 일개 보병 대대급 주둔지의 관리자로 떨어지다니. 부사단장이라는 직함은 허울 뿐 실상은 위소영이 내린 유배였다. 운전병이 눈치를 보며 히터를 틀었지만 찢어진 캠퍼스 천 사이로 황소바람이 들어왔다. 야, 차가 왜 이따위야? 정비 안 해? 죄송합니다. 워낙 노후 차량이라. 차가 멈춘 곳은 강 바로 옆 절벽 위에 위태롭게 세워진 독립중대 주둔지였다. 건물은 80년대에 지어진 붉은 벽돌 건물이었는데 여기저기 금이 가고 페인트가 벗겨져 흉물스러웠다. 마갑두가 차에서 내리자마자 강바람이 뺨을 후려쳤다. 파주의 바람과는 차원이 달랐다. 살을 애는 것이 아니라 살을 도려내는 듯한 날카로움이었다. 중대장인 김대위가 뛰쳐나와 격려했다. 충성, 상승비룡,
중대장 대위 김철수입니다. 마갑두는 대충 경례를 받고 주위를 둘러봤다. 병사들의 표정은 어두웠고 군복은 꼬질꼬질했다. 시설은 열악하기 그지없었다. 여기가 내가 묵을 곳이야? 예, 대대 지휘소가 공사 중이라 임시로 이 중대 막사옆 관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김 대위가 안내한 곳은 컨테이너 2개를 이어붙인 가건물이었다. 바닥에는 장판이 깔려 있었지만 냉기가 그대로 올라왔다. 위소영 이 독사가 나를 얼려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마갑두는 짐을 풀지도 않고 침낭 위에 주저앉았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그는 품에서 몰래 챙겨온 소주팩을 꺼내 이빨로 뜯었다. 두고 봐라. 내가 여기서 죽은 듯이 버티다가 정권 바뀌고 라인 바뀌면 복귀해서 내년 옷부터 벗길 테니까. 그는 술 기운을 빌려 잠을 청하려 했다. 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추위는 맹수처럼 달려들었다. 전기장판은 고장난 지 오래인지 미지근했고 외풍이 심해 코끝이 시려웠다. 새벽 2시. 마갑두는 요일을 느꼈겠다. 화장실은 건물 밖에 있는 재래식이었다. 투덜거리며 밖으로 나온 그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기괴한 소리를 들었다. 콜록콜록. 끙. 사람이 앓는 소리였다. 바람 소리인가 싶어 귀를 기울였지만 분명했다. 소리는 막사 뒤편 보일러실 쪽에서 들려왔다. 어떤 놈이 이 시간에 안 자고. 마갑두는 군기 빠진 병사들이 몰래 담배라도 피우는 줄 알고 발소리를 죽여 다가갔다. 보일러실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그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다. 그는 문을 확 젖혔다. 동작 그만. 어떤 새끼들이. 하지만 그의 고통스러운 고함은 목구멍에서 멈췄다. 그곳에는 담배를 피우는 병사는 없었다. 대신 검댕이 잔뜩 묻은 낡은 야전 상의를 입은 왜소한 병사 한 명이 쭈그리고 앉아 있었다. 병사는 고장난 보일러 기계 옆에 붙어 떨고 있었다. 조금이라도 온기를 느끼기 위해서인 듯 했다. 병사는 마갑두를 보자마자 소스라치게 놀라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으로 고꾸라졌다. 너 뭐야? 마갑두가 다가가 랜턴을 비췄다. 병사의 얼굴은 시체처럼 창백했고 입술은 보라색이었다. 이마에는 식은 땀이 흥건했다. 죄송합니다. 근무 서다가. 너무 추워서. 잠깐. 병사가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했다. 하지만 마갑두의 눈에는 다른 것이 보였다. 병사의 손. 장갑도 끼지 않은 맨손이 퉁퉁 부어올라 있었다. 그리고 숨을 쉴 때마다 가슴에서 쌕쌕거리는 쇠 긁는 소리가 났다. 야, 너 어디 아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감기 기운이 좀 있어서. 마갑두는 무의식적으로 병사의 이마에 손을 댔다. 불덩이였다. 손을 대일 만큼 뜨거웠다. 이 미친놈아. 열이 이렇게 펄펄 끓는데 괜찮아? 당장 의무실 안 가고 뭐하고 있어? 의무대는 차 타고 나가야 하고. 중대장님 주무시는데 깨우면 안 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하면 걱정하시니까. 병사는 횡설수설하며 다시 일어나려 했다. 그때 병사의 낡은 전투복 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이 툭 떨어졌다. 꼬깃꼬깃해진 사진 속에는 휠체어에 앉은 노파와 활짝 웃고 있는 병사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마갑두는 사진을 주워들었다. 그리고 다시 병사를 보았다. 이름표에 이병 오달수라고 적혀 있었다. 오달수. 이 이름 없는 병사는 자신이 아픈 것보다 자고 있는 중대장을 깨우는 것이, 그리고 고향에 있는 어머니가 걱정하는 것이 더 두려운 것이었다. 마갑두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자신이 지난 30년간 군기라고 부르며 강요했던 것들이 실은 이런 약한 아이들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있었던 건 아닐까? 일어나. 잘못했습니다.
바로 초소로 복귀하겠습니다. 일어나라고 이 새끼야. 마갑두가 버럭 소리를 질렀다. 오달수가 겁에 질려 몸을 움츠렸다. 마갑두는 거칠게 자신의 야전상에 별 하나가 박힌 그 두꺼운 옷을 벗었다. 그리고 오달수의 어깨에 덮어 씌웠다. 엎혀. 예. 엎이라고. 내 등짝에. 마갑두는 주저하는 오달수를 짐짝처럼 들어올려 등에 업었다. 100kg 거구의 등은 태평양처럼 넓었다. 장군님. 무겁습니다. 옷 더러워지십니다. 오달수가 울먹이며 거부하려 했지만 마갑두는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어둠 속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중대장실을 향해서가 아니었다. 위병소를 향해서였다. 위병소. 문 열어. 차 대기시켜. 새벽 3시에 연천 골짜기에 미친 멧돼지의 포효가 울려 퍼졌다. 그것은 더 이상 부하를 윽박지르는 고함이 아니었다. 살려야 한다는 본능적인 짐승의 울부짖음이었다. 마갑두가 오달수를 업고 중대 행정반으로 뛰어들자 당직 사관이 기겁하며 일어났다. 주 준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차 키 내놔. 1호차 키 당장 내놔. 예. 1호차는 운전병이 자고 있는데. 이 답답한 새끼야. 애가 죽어가는데 운전병 타령이야. 마갑두는 행정반 벽에 걸린 키함을 주먹으로 쳐서 유리를 깼다. 와장창 소리와 함께 파편이 튀었다. 그는 1호차 키를 낚아채고 밖으로 뛰어나갔다. 그는 오달수를 조수석에 구겨넣고 시동을 걸었다. 낡은 레토나가 굉음을 내며 출발했다. 목적지는 연천의료원. 군 병원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없었다. 정신 차려. 눈 감으면 죽어. 야, 오달수. 너 엄마 생각 안 나? 엄마 보고 싶지 않아? 마갑두는 운전대를 잡은 손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었다. 비포장도로를 질주하며 차가 요동칠 때마다 오달수의 신음소리가 커졌다.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입 다물어. 죄송하면 살아서 갚아. 마갑두는 백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추위와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 하지만 그 눈에는 물기가 어려 있었다. 그는 평생을 포탄과 화력만 믿고 살았다. 병사는 소모품이라고 생각했다. 전쟁이 나면 갈려나가는 게 보병이라고 떠들었다. 그런데 지금 이 어린 병사의 가녀린 숨소리가 그 어떤 포탄 소리보다 무겁게 가슴을 때리고 있었다. 30분을 달려 읍내 응급실에 도착했다. 마갑두는 오달수를 안고 응급실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갔다. 의사 나와. 사람 죽어. 당직 의사가 뛰쳐나왔다. 무슨 일입니까? 군인들이네. 폐렴 같아. 열이 안 떨어져.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의사가 급히 오달수의 상태를 살폈다. 청진기를 대고 눈동자를 확인했다. 의사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어떻게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놔뒀습니까? 급성 폐렴에 저체온증이 겹쳤어요. 조금만 늦었으면 쇼크사할 뻔했습니다. 살릴 수 있어? 살릴 수 있냐고. 마갑두가 의사의 가운을 잡으려다 멈췄다. 제발 살려달라는 눈빛이었다. 일단 조치는 취하겠지만 영양 상태도 너무 안 좋아요. 요즘 군대 밥 잘 나온다더니 다 거짓말인가 보네. 뼈랑 가죽밖에 없어요. 의사의 말이 비수가 되어 꽂혔다. 마갑두는 오달수가 응급처치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다. 힘이 빠져 다리가 후들거렸다. 그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려다 병원이라는 것을 깨닫고 집어던졌다. 개 같은 욕설을 내뱉었지만 누구를 향한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위소영? 아니면 국방부? 아니면 무능한 중대장? 아니, 결국은 자신이었다. 별 달고 꺼드럭거리면서 정작 내 새끼들이 굶고 어는 것도 몰랐던 자신.
1시간 뒤 의사가 나왔다.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며칠 입원해서 치료해야 합니다. 폐에 물이 찼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갑두는 의사에게 90도로 고개를 숙였다. 평생 누구에게도 숙여본 적 없는 고개였다. 그는 다시 차를 몰고 부대로 복귀했다.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부대에 도착하자 중대장 김대위가 졸린 눈을 비비며 나와 있었다. 부사단장님, 어디 다녀오십니까? 새벽에 차가 없어서 놀랐습니다. 김대위의 태평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마갑두의 이성이 끊어졌다. 야, 예, 따라와. 마갑두는 김대위를 끌고 보일러실로 갔다. 밤새 오달수가 떨고 있던 그곳. 이거 왜 고장났어? 아, 그거 부품이 없어서 신청해놨는데 보급이 늦어져서. 상급 부대 승인이 나야 수리를 하는데 절차가 복잡해서. 절차? 쾅. 마갑두의 주먹이 보일러 탱크를 강타했다. 찌그러진 탱크에서 녹물이 흘러나왔다. 절차 따지다가 애가 죽을 뻔했어. 이 새끼야, 내 놈 방에는 전기난로 2개나 켜져 있더만. 병사들은 냉골 바닥에서 자는데 지휘관이라는 놈이 따뜻하게 처자고 있어. 아니, 저는 간부니까. 간부? 간부가 벼슬이야? 전쟁 나면 병사들이 내 총알바지야? 마갑두는 김대위의 정강이를 걷어찼다. 김대위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오늘부터 너 보직 해임이야. 내가 자른다. 주 준장님, 월권이십니다. 대대장 대리라고 해도 인사권은. 월권? 그래, 나 미친 멧돼지다. 월권이든 지랄이든 내가 다 책임져. 대신 너는 오늘부로 군복 벗을 준비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너 같은 놈이 지휘관 하는 꼴은 못 보니까. 마갑두는 씩씩거리며 막사 안으로 들어갔다. 병사들이 기상점호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겁에 질린 눈으로 마갑두를 쳐다봤다. 마갑두는 생활관 중앙에 섰다. 바닥은 여전히 차가웠다. 전원 집합. 병사들이 침상 끝에 도열했다. 오늘부터 일과 없다. 병사들이 웅성거렸다. 작업도 없고 훈련도 없다. 오늘부터 이 막사 뜯어 고친다. 보일러 내가 고친다. 안 되면 땔감이라도 떼서 불 지핀다. 짬밥 맛없으면 말해. 내가 읍내 가서 고기 사올 테니까. 병사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저 무서운 장군이 어제만 해도 욕을 퍼붓던 사람이 왜 저러나 싶었다. 그때 한 병장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다. 장군님, 오달수는 괜찮습니까? 마갑두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굵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살았다. 내가 살렸다. 그리고 너희들도 내가 살린다. 누구도 춥고 배고파서 죽게 안 둔다. 내 별을 걸고 약속한다. 그날 아침 연천의 낡은 막사 위로 붉은 해가 떠올랐다. 마갑두는 결심했다. 위소영에게 복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생겼다고. 이 썩어 빠진 전방의 현실을 뒤집어 엎어버리겠다고. 설령 그것이 위소영과 아니 육군 본부 전체와 전쟁을 하는 길일지라도. 마갑두는 행정반 전화를 들었다. 수화기 너머로 교환병의 목소리가 들렸다. 통신보안. 누구 찾으십니까? 나 마갑두다. 1군단 사령부 연결해. 위소영 소장 받고. 전쟁의 서막이었다. 경기도 연천군 제25보 병사단 보급수송대대 정문. 오전 9시. 연천의 아침은 여전히 잿빛이었다. 밤새 내린 눈이 녹다 말아 질퍽거리는 도로 위로 낡은 레토나 한 대가 굉음을 내며 돌진하고 있었다. 마갑두 준장이었다. 그는 오달수 이병을 병원에 입원시키고 돌아오자마자 고장난 보일러 부품을 구하기 위해 사단 보급수송대대로 직행했다.
조수석에 탄 마갑두의 표정은 흡사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를 보러 가는 백정처럼 살벌했다. 더 밟아. 문짝을 들이받아서라도 들어가. 운전병이 겁에 질려 엑셀을 밟았다. 위병소 근무자들이 차단기를 내리고 수신호를 보냈지만 마갑두는 창문을 내리고 고개를 내밀었다. 야, 나 마갑두야. 문 열어. 근무자들은 마갑두라는 이름에 본능적으로 차단기를 올렸다. 1군단 내에서 그 이름을 모르면 간첩이었다. 사고뭉치, 멧돼지, 인간 흉기. 레토나는 위병소를 통과해 본청 건물 앞에 급정거했다. 마갑두는 내리자마자 보급 대대장실로 쳐들어갔다. 방중령. 박만수 어딨어? 보급 대대장 박만수 중령은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TV를 보다가 갑작스러운 난입에 소스라치게 놀라 굴러떨어졌다. 그는 마갑두의 육사 5년 후배였지만 전형적인 행정군인으로 진급을 위해 라인 타기에만 급급한 인물이었다. 어이쿠. 마 선배님. 아니, 부사단장님.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십니까? 방중령이 억지 웃음을 지으며 커피를 권하려 했지만 마갑두는 그의 손을 쳐냈다. 커피 치워. 보일러 순환 펌프 그리고 열선 코일. 당장 내놔. 예? 아.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연천 독립중대 보일러 터졌어. 애들이 냉골에서 자다가 폐렴 걸려 실려갔다고. 부품 신청한 지가 언젠데 아직도 감감무소식이야. 창고에 있는 거 다 아니까 당장 불출해. 방중령의 눈동자가 도르륵 굴러갔다. 그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책상으로 돌아가 두꺼운 규정집을 꺼냈다. 선배님, 저도 드리고 싶은데 말입니다. 그게 전산상으로 재고가 0입니다. 요즘 보급이 좀 딸려서. 그리고 절차상 사단장님 결재가 있어야 긴급 불출이 가능한데 지금 사단장님이 휴가 중이시라. 재고가 없어. 마갑두가 방중령의 멱살을 잡고 들어 올렸다. 뚱뚱한 방중령의 몸이 허공에 붕 떴다. 내 눈 똑바로 보고 말해. 진짜 없어? 내 귀에는 니들이 뒷구멍으로 업체들한테 부품 빼돌려서 이속 챙긴다는 소리가 들리던데. 아닙니다. 억울합니다. 진짜 없습니다. 전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방중령이 필사적으로 모니터를 가리켰다. 화면에는 붉은 글씨로 재고 없음이 떠 있었다. 마갑두는 멱살을 풀고 그를 바닥에 패대기 쳤다. 그래. 전산에는 없다 이거지. 마갑두는 씩씩거리며 방을 나갔다. 방중령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넥타이를 고쳐맸다. 무식한 인간. 전산에 없으면 없는 거지 별 수 있나. 그는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어딘가로 문자를 보내려 했다. 쾅. 갑자기 밖에서 천둥 같은 굉음이 들렸다. 방중령이 놀라 창밖을 내다봤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마갑두가 연병장에 세워져 있던 5톤 지게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고 있었다. 그리고 그 지게차의 거대한 포크가 향한 곳은 제1종 보급 창고의 육중한 철문이었다. 미친. 야. 막아. 당장 막아. 방중령이 뛰쳐나갔지만 이미 늦었다. 우웅욱 화광. 마갑두가 몬 지게차가 창고 철문을 그대로 들이받았다. 자물쇠가 튕겨나가고 두꺼운 철문이 엿가락처럼 휘어지며 뜯겨나갔다. 경보음이 울리고 부대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저 인간이 진짜 돌았나? 방중령과 간부들이 달려갔을 때 마갑두는 이미 지게차에서 내려 창고 안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고 있었다. 창고 안은 어두웠지만 틈새로 들어온 빛에 먼지가 춤을 추고 있었다. 그리고 그 빛이 비춘 곳에는 방중령이 없다고 했던 물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다. 최신형 경유 보일러 세트, 미개봉 상태의 순환 펌프 수십 박스, 고기능성 발열 조끼, 그리고 핫팩 수만 개. 전시 비축 물자라는 딱지가 붙어 있었지만
그 위에는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었다. 병사들이 얼어 죽어갈 때 이 물건들은 쥐새끼들의 먹이로 썩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마갑두는 바닥에 떨어진 쇠파이프 하나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뒤따라 들어온 방중령을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에서 푸른 안광이 뿜어져 나왔다. 재고가 없어? 전산 오류야? 아니면 내 눈깔이 삐건가? 서 선배님. 그게 아니라 이건 전시 비축용이라 평시에는. 지금이 전시야 이 새끼야. 깡. 마갑두가 쇠파이프로 옆에 있던 드럼통을 후려쳤다. 고막이 찢어질 듯한 소리에 모두가 움츠러들었다. 내 새끼가 폐렴으로 숨이 넘어가는데 그게 전쟁이지 뭐야. 전쟁 나야만 이거 풀래? 다 얼어 죽고 나서 귀신한테 입혀줄 거야? 마갑두는 떨고 있는 수송관에게 소리쳤다. 트럭대. 예. 여기 있는 트럭 다 끌고 와. 그리고 실어. 보일러, 펌프, 조끼, 핫팩. 싹 다 실어. 트럭 바퀴가 주저앉을 때까지 실어. 하지만 대대장님 명령 없이는. 수송관이 방중령을 쳐다봤다. 방중령은 얼굴이 사색이 되어 소리쳤다. 이건 불법입니다. 군사재판감입니다. 헌병 부를 겁니다. 마갑두가 방중령의 코앞까지 다가갔다. 그는 방중령의 귀에 대고 낮게 으르렁거렸다. 불러. 헌병 부르고 기무사 부르고 청와대도 불러. 대신 그놈들 오기 전에 내가 니놈 비리 장부 다 까발려 줄 테니까. 네가 작년에 납품업체한테 리베이트 처먹고 불량 부동액 납품받은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방중령의 다리가 풀렸다. 포병 여단장 시절 마갑두는 정보 수집광이었다. 그는 방중령의 약점을 쥐고 있었다. 싫어. 실어드려. 방중령이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말했다. 마갑두는 피식 웃으며 병사들을 독려했다. 들었지? 대대장님이 허락하셨다. 동작 봐라. 굶었냐? 빨리빨리 안 움직여? 보급 수송대대 병사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들의 표정에는 당황스러움보다 묘한 통쾌함이 서려 있었다. 평소 자신들을 괴롭히던 악질 대대장이 꼼짝 못하는 모습에 신이 난 것이다. 트럭 3대가 물자를 가득 싣고 창고를 빠져나갔다. 마갑두는 마지막 트럭 조수석에 올라타며 방중령에게 손을 흔들었다. 잘 쓸게. 영수증은 나중에 청구해. 내 퇴직금으로 까면 되니까. 트럭 행렬이 연천의 국도를 달렸다. 마갑두는 창문을 열고 차가운 바람을 맞았다. 가슴속에 맺혀있던 체증이 조금은 내려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었다. 보일러를 고친다고 끝날 일이 아니었다. 굶주린 배를 채워야 했다. 경기도 연천군 백항면 읍내 전통시장. 정오가 조금 지난 시간. 연천의 작은 시골 장터가 발칵 뒤집혔다. 군용 트럭에서 내린 거구의 장군이 시장통을 휘젓고 다니고 있었기 때문이다. 마갑두였다. 그는 전투복 상의를 벗어 어깨에 걸치고 러닝셔츠 바람으로 정육점 앞을 서성였다. 사장님, 여기 돼지 몇 마리나 있습니까? 정육점 주인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예. 마리는 없고 부위별로 파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 가게에 있는 고기 다 합치면 몇 근이나 되냐고요. 글쎄요. 한 300근 되려나? 다 주세요. 예. 다 달라고요. 삼겹살, 목살, 앞다리살 가리지 말고 싹 다. 그리고 옆집 정육점 고기도 다 쓸어 담으세요. 마갑두는 품에서 두툼한 봉투를 꺼냈다. 그가 평생 군 생활하며 모은 적금 통장을 깨서 찾아온 현금이었다. 그리고 저기 채소 가게 할머니. 상추랑 마늘, 고추 있는 거 다 포장해 주세요. 두부 공장 사장님. 두부 100모, 아니 200모 따뜻한 걸로 바로 실어 주십시오. 시장 상인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군인들이 가끔 회식 거리 사러 오는 건 봤어도 장군이 직접 와서 시장 전체를 털어가는 건 처음이었다. 장군님 잔치하십니까? 채소가게 할머니가 웃으며 물었다. 마갑두는 씩 웃으며 대답했다. 예, 잔치합니다. 내 새끼들 배에 기름칠 좀 해주려고요. 그동안 굶긴 게 미안해서. 1시간 뒤 부대 연병장. 꿈 같은 냄새가 진동했다. 마갑두가 공수해 온 드럼통을 반으로 잘라 만든 급조 그릴 위에서 수백 킬로그램의 돼지고기가 지글지글 익어가고 있었다.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고소한 기름 냄새가 연천 골짜기를 가득 메웠다. 병사들은 처음에는 얼떨떨해했다. 작업하라는 줄 알고 집합했는데 눈앞에 고기 산이 쌓여 있었기 때문이다. 뭐해? 젓가락 안 들어? 다 익어서 타잖아. 마갑두가 집게를 들고 고기를 뒤집으며 소리쳤다. 오늘 이거 다 못 먹으면 집에 못 간다. 배 터져서 앰뷸런스 탈 때까지 먹어. 술은 안 되니까 콜라 마셔. 탄산음료도 트럭으로 사왔다. 자, 잘 먹겠습니다. 병사들의 함성이 터져 나왔다. 그들은 걸신 들린 듯 고기를 입에 넣었다. 쌈을 싸서 서로의 입에 넣어주고 뜨거운 두부를 호호 불어가며 먹었다. 얼굴에 검댕이 묻었지만 눈동자는 반짝거렸다. 마갑두는 고기를 굽느라 정신이 없었다. 한 병사가 쌈을 싸서 마갑두에게 내밀었다. 부사단장님, 하십시오. 됐어, 임마. 너나 많이 먹어. 아닙니다. 드셔야 합니다. 병사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마갑두는 머쓱하게 입을 벌려 쌈을 받아 먹었다. 매운 마늘과 고소한 고기 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그리고 알 수 없는 뜨거운 무언가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갔다. 그래, 이게 사람 사는 거지. 이게 군대지. 그때였다. 행정반 당직병이 무전기를 들고 뛰어왔다. 얼굴이 사색이었다. 부사단장님, 1군단 사령부에서 전화입니다. 위소영 군단 참모장님이십니다. 분위기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병사들이 젓가락을 멈추고 마갑두를 쳐다봤다. 마갑두는 씹던 고기를 꿀꺽 삼키고 무전기를 받아들었다. 마갑두입니다. 고기 굽는 냄새가 여기까지 나는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서늘했다. 위소영이었다. 애들 밥 먹입니다. 죄는 아닙니다. 보급 수송대대 창고 문을 부수고 물자를 탈취했다지. 사단장 승인도 없이. 그리고 개인 돈을 써서 부대 식단을 임의로 변경하고. 이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나? 군기문란 그리고 포퓰리즘이야. 포퓰리즘? 마갑두가 콧방귀를 뀌었다. 내 새끼 밥 먹이는 게 포퓰리즘이면 니들이 따뜻한 벙커에서 회의한답시고 수십만 원짜리 도시락 까먹는 건 뭡니까? 황제 식사입니까? 말 조심해. 지금 자네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어. 박만수 중령이 자네가 폭력을 행사하고 협박했다고 진술했네. 헌병 때 파견할 거야. 보내십시오. 헌병이 오든 기무사가 오든 상관없으니까. 그런데 참모장님. 마갑두는 고기 굽는 연기 속에서 연천의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당신 현장 와봤어? 여기 애들이 어떤 밥을 먹고 어떤 옷을 입고 자는지 눈으로 봤냐고. 서류 쪼가리에 적힌 보급률 100% 그딴 거짓말 말고 진짜 현실을 본 적 있냐고. 궁금하면 직접 와서 보십시오. 와서 당신 눈으로 보고 그래도 내가 미친놈 같으면 그때 내 목을 치십시오. 나는 여기서 한 발자국도 안 움직일 테니까. 마갑두는 대답도 듣지 않고 무전기를 꺼버렸다. 뭐해? 고기 식는다. 먹어. 헌병 오면 내가 다 때려잡아 줄 테니까 걱정 말고 먹어. 마갑두의 외침에 다시 병사들의 환호성이 터졌다. 하지만 마갑두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다. 위소영은 빈말을 하는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원칙주의자였다.
자신을 제거하기 위해 가장 합법적이고 잔인한 방법을 동원할 것이 뻔했다. 하지만 두렵지 않았다. 고기를 입에 넣고 행복해하는 병사들의 모습을 보는 순간 마갑두는 이미 마음을 굳혔다. 이 아이들의 웃음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별 하나가 아니라 목숨을 내놓아도 아깝지 않다고. 고기 파티가 있은 지 사흘 뒤 연천 지역의 기상 관측 이래 최악의 폭우가 쏟아졌다. 겨울비였다. 눈이 녹으면서 불어난 물과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가 합쳐져 임진강 수위가 급격히 상승했다. 밤 11시. 독립중대 막사는 비상이었다. 낡은 배수관이 역류해 연병장이 물바다가 되었고 막사 내부까지 흙탕물이 들이닥쳤다. 배수로 파. 모래주머니 더 쌓아. 마갑두는 우의도 입지 않고 빗속에서 삽질을 하고 있었다. 병사들과 함께 흙탕물을 뒤집어 쓴 채였다. 그때 경계 작전을 나갔던 소대장으로부터 무전이 터졌다. 치칙. 여기는 독수리 3소대입니다. 강변 순찰로가 유실됐습니다. 고립됐습니다. 물이 계속 불어납니다. 살려주십시오. 위치가 어디야? 통문 3번 지점. 으악. 비명과 함께 무전이 끊겼다. 통문 3번 지점은 임진강 바로 옆 절벽 아래 좁은 순찰로였다. 평소에도 위험한 곳인데 폭우로 강물이 범람하면 꼼짝없이 휩쓸려가는 구간이었다. 3소대. 응답해. 3소대. 마갑두는 삽을 집어 던지고 외쳤다. 수색팀 집합. 로프랑 구명조끼 챙겨. 내가 간다. 마갑두는 병사 5명을 이끌고 현장으로 달려갔다. 칠흑 같은 어둠 속 헤드랜턴 불빛에 비친 광경은 절망적이었다. 순찰로가 끊겨 있었고 그 너머 바위 위에 병사 7명이 오들오들 떨며 고립되어 있었다. 강물은 이미 그들의 발목까지 차올랐고 흙탕물은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었다. 준장님, 헬기 불러야 합니다. 비 와서 못 떠. 보트도 안 돼. 유속이 너무 빨라. 마갑두는 주변을 살폈다. 끊어진 길 사이의 간격은 약 3m. 하지만 물살이 너무 거세 건너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로프를 던져봤지만 바람 때문에 닿지 않았다. 시간이 없었다. 물은 계속 차오르고 있었다. 저 아이들이 휩쓸려가면 시체도 못 찾는다. 마갑두는 자신의 허리에 로프를 감았다. 내가 건너간다. 준장님, 위험합니다. 시끄러워. 줄 꽉 잡고 있어. 마갑두는 흙탕물 속으로 뛰어들었다. 얼음장 같은 물이 전신을 강타했다. 숨이 턱 막혔다. 물살이 그를 하류로 밀어냈지만 그는 바위 틈을 손으로 찍어가며 거슬러 올라갔다. 으악! 짐승 같은 기압과 함께 마갑두는 마침내 고립된 바위 쪽에 도달했다. 병사들이 울면서 그를 잡았다. 로프 연결해. 마갑두는 가져온 로프를 바위에 단단히 묶었다. 이제 로프를 잡고 한 명씩 건너오면 됐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다. 중간 지점의 지반이 약해져서 로프를 지지할 곳이 없었다. 병사들이 로프를 잡고 건너다가 줄이 처지면 물살에 휩쓸릴 위치였다. 지지대가 필요했다. 버텨줄 기둥이 필요했다. 마갑두는 결심했다. 그가 물살이 가장 거센 중간 지점으로 들어갔다. 허리까지 차오르는 급류 속에서 그는 다리를 벌리고 섰다. 내 어깨를 밟고 건너가. 준장님, 그러다 죽습니다. 빨리. 물 더 불어나기 전에. 마갑두는 자신의 몸을 인간 교각으로 만들었다. 거센 물살이 그의 하체를 때리고 상류에서 떠내려온 통나무가 등을 강타했다. 뼈가 부러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다. 첫 번째 병사가 겁에 질린 채 마갑두의 어깨를 밟았다. 마갑두의 몸이 휘청거렸다. 밟아. 밟고 뛰어.
병사들이 하나둘 마갑두의 어깨를 디딤돌 삼아 안전지대로 건너갔다. 마갑두의 얼굴은 핏줄이 터져 붉게 충혈되었고 입에서는 단말마 같은 신음이 터져 나왔다. 버텨야 한다. 7명. 7명 다 보낼 때까지는 쓰러지면 안 된다. 마지막 소대장이 건너갈 때쯤 마갑두의 의식이 흐릿해졌다. 저체온증이 오고 있었다. 그때 하늘에서 서치라이트 불빛이 쏟아졌다. 폭우를 뚫고 헬기 한 대가 낮게 떠 있었다. 1군단 지휘 헬기였다. 그리고 그 헬기에서 내려다보는 사람은 위소영 소장이었다. 위소영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보고를 받고 징계를 내리기 위해 현장으로 날아온 그녀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지고 있었다. 그 거만하고 뚱뚱했던 마갑두가 흙탕물 속에 뿌리 박힌 고목처럼 서 있었다. 그의 등은 멍투성이고 얼굴은 진흙범벅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어깨를 내어주며 병사들을 살리고 있었다. 저 미련한 인간이. 위소영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았다. 구조대 투입해. 당장. 저 사람 놓치면 다 죽어. 위소영의 다급한 명령과 함께 헬기에서 구조바구니가 내려갔다. 하지만 마갑두는 마지막 병사를 보내고 나서야 힘이 빠져 급류에 휩쓸렸다. 준장님. 병사들의 비명 속에 마갑두의 몸이 어둠 속으로 사라지려는 찰나 구조대원이 가까스로 그의 허리춤을 낚아챘다. 헬기로 끌어올려진 마갑두는 물에 빠진 생쥐꼴이었다. 그는 바닥에 누워 거칠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눈앞에 위소영의 얼굴이 보였다. 살아있나? 마갑두. 위소영이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냉기가 없었다. 대신 경악과 알 수 없는 존경심이 섞여 있었다. 마갑두는 시익 웃었다. 이가 덜덜 떨렸지만 그는 특유의 건방진 말투로 대답했다. 립스틱. 안 번지셨네. 마녀님. 그리고 그는 기절했다. 위소영은 흙탕물 범벅이 된 마갑두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손톱이 다 빠지고 피투성이가 된 그 손이 오늘 7명의 생명을 구했다. 그녀는 조용히 자신의 야전 상의를 벗어 마갑두의 몸을 덮어주었다. 인정하지. 자네는 멧돼지가 아니라 군인이었어. 임진강의 붉은 흙탕물 위로 2개의 별이 만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이것은 화해가 아니었다. 더 거대한 적 군대라는 거대한 부조리와 싸우기 위한 두 지휘관의 동맹이 시작되는 밤이었다. 경기도 고양시 국군 고양병원 VIP 입원실. 새벽 5시. 병실 창문 너머로 붉은 해가 떠오르고 있었지만 병실 안의 공기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링거 바늘을 팔에 꽂은 채 누워있던 마갑두가 눈을 떴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욱신거렸지만 그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상체를 일으켰다. 일어났나? 멧돼지. 창가에 익숙한 실루엣이 서 있었다. 위소영 소장이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역광 때문에 그녀의 얼굴은 어두웠지만 안경 너머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다. 여기가 어디야? 병원이다. 자네가 물에 빠진 생쥐꼴로 실려온 지 꼬박 이틀 만에 깨어났군. 폐에 물이 차고 저체온증 쇼크까지 왔었어. 의사는 기적이라고 하더군. 마갑두는 링거줄을 거칠게 뜯어냈다. 팔뚝에서 피가 솟구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애들은, 내 새끼들은 어찌 됐어? 전원 생존. 자네 덕분에 털끝 하나 안 다치고 구조됐네. 마갑두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침대에 등을 기댔다. 그럼 됐어. 밥값은 했네. 밥값이라. 위소영이 침대 옆으로 다가와 의자에 앉았다. 그녀는 품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마갑두의 무릎 위에 던졌다. 이게 뭡니까? 자네가 연천에서 뜯어낸 보일러 부품, 그리고 시장에서 사다 먹인 돼지고기.
그게 어디서 나왔는지 추적한 결과물이야. 마갑두가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사진들과 장부 사본이 들어있었다. 곰팡이가 핀 사료용 돼지고기를 군남용으로 포장하는 공장 사진, 폐오일을 정제해서 보일러 등유로 납품하는 정유차 사진, 그리고 그 뒤를 봐주는 고위 장성들의 명단. 자네가 싸운 건 단순히 고장난 보일러가 아니었어. 대한민국 군수 라인을 장악하고 있는 거대한 카르텔, 일명 황금마차회야. 자네가 창고 문을 부수는 바람에 놈들의 꼬리가 밟혔지. 위소영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놈들이 반격을 시작했어. 자네를 군용물 절도 및 지휘권 남용으로 군사법원에 회부하라고 압박을 넣고 있어. 육군 본부 법무실장이 직접 움직이고 있다. 법무실장? 그 샌님 새끼가? 그래.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놈들이 연천 독립중대로 가는 모든 보급로를 차단했다는 거야. 지금 자네 부대는 고립됐어. 식량, 기름, 의약품. 모든 게 끊겼다. 자네가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그들은 자네 부하들을 인질로 잡고 항복을 요구하고 있어. 마갑두의 눈이 뒤집혔다. 침대 시트를 움켜쥔 손에 핏줄이 터질 듯 솟아올랐다. 에이, 개만도 못한 새끼들이. 어쩔 텐가. 여기서 얌전히 재판받고 옷 벗을 텐가 아니면. 위소영이 안경을 고쳐 썼다. 나가서 놈들의 목줄을 끊어놓을 텐가. 마갑두는 피 묻은 환자복을 벗어던지고 바닥에 놓인 자신의 흑투성이 전투복을 집어들었다. 냄새나고 찢어진 별 하나가 달린 그 전투복을. 참모장님, 말하게. 나한테 힘 좀 실어주쇼. 내가 멧돼지 짓은 잘하는데 머리 굴리는 건 젬병이라. 당신이 뒤만 봐주면 내가 아주 쑥대밭을 만들어 놓을 테니까. 위소영의 입가에 처음으로 옅은 미소가 번졌다. 차갑지만 신뢰가 담긴 미소였다. 내 권한으로 72시간. 자네의 병원 탈출을 눈감아주지. 그 안에 증거를 가져와. 놈들의 심장을 찌를 확실한 증거를. 72시간이라. 돼지 한 마리 잡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구만. 마갑두는 군화를 신으며 바닥을 굴렀다. 쾅. 소리와 함께 멧돼지가 다시 우리를 탈출했다. 경기도 파주시 적성면 가막산 자락의 폐축사. 그날 밤 11시. 마갑두는 1군단 헌병대에서 빌린 사복 차량을 타고 첩보에 나온 의심 지역에 도착했다. 겉보기에는 평범한 폐축사였지만 주변에는 사설 경비업체 직원들이 삼엄하게 경계를 서고 있었다. 황금마차회의 비밀 가공 공장. 전방 부대 장병들이 먹는 고기와 김치가 만들어지는 곳이라기엔 썩은 내가 진동했다. 마갑두는 정문을 뚫고 들어가는 대신 축사 뒤편의 오물 처리장을 넘었다. 똥물이 허리까지 찼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임진강 흙탕물도 건넌 몸이었다. 공장 내부로 진입한 마갑두의 눈에 믿지 못할 광경이 들어왔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바닥에 굴러다니는 색이 시퍼렇게 변한 돼지고기들을 발로 밟아 핏물을 빼고 있었다. 한쪽에서는 곰팡이 핀 배추를 락스물에 담가 표백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쓰레기들이 대한민국 육군 1등급 식자재라는 박스에 담기고 있었다. 우외에 비위 강한 마갑두조차 헛구역질이 올라왔다. 내 새끼들이 연천에서 그렇게 맛있게 먹던 그 고기가 이런 쓰레기였다니. 누구냐? 작업반장이 마갑두를 발견하고 소리쳤다. 쇠파이프를 든 용역 깡패 수십 명이 몰려 나왔다. 어떤 새끼가 재수없게 들어왔어? 용역 대장이 껌을 씹으며 다가왔다. 마갑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오물 범벅이 된 얼굴에서 하얀 이빨만이 섬뜩하게 빛났다. 나? 대한민국 육군 준장 마갑두다. 그리고 니들은 오늘 다 죽었어. 준장? 별? 푸하. 야, 미친놈인가 보다. 묻어버려. 깡패들이 달려들었다.
마갑두는 포효했다. 그는 옆에 있던 대형 고기 분쇄기의 쇠몽둥이 같은 손잡이를 뽑아들었다. 덤벼. 이 기생충 같은 새끼들아. 그것은 싸움이 아니라 학살이었다. 30년 야전 군인의 실전 격투술과 분노가 합쳐진 마갑두는 인간 흉기 그 자체였다. 깡패들의 쇠파이프가 그의 등을 때렸지만 그는 꿈쩍도 하지 않고 주먹을 휘둘렀다. 퍽. 우지끈. 뼈가 부러지고 살이 터지는 소리가 축사를 메웠다. 10분 뒤. 수십 명의 깡패들이 바닥에 널브러져 신음하고 있었다. 마갑두는 피투성이가 된 채 공장 사무실 문을 발로 차고 들어갔다. 그곳에는 사장이라는 작자가 돈다발을 챙겨 뒷문으로 도망치려 하고 있었다. 어딜 가? 마갑두가 사장의 뒷덜미를 잡아 책상 위로 던졌다. 살려주세요. 장군님,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돈 필요하십니까? 여기 현금 10억 있습니다. 다 가지십시오. 사장이 돈다발을 마갑두 앞에 쏟아부었다. 5만 원권 뭉치가 산처럼 쌓였다. 마갑두는 그 돈을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평생 군인 월급으로 살면서 만져보지도 못한 거금이었다. 마갑두는 피 묻은 손으로 돈다발 하나를 집어들었다. 사장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다. 역시 말이 통하시는군요. 이거 말고 차명 계좌에 더 있습니다. 제가 모시겠습니다. 철썩. 마갑두가 돈다발로 사장의 뺨을 후려쳤다. 사장의 입에서 피가 튀었다. 이 돈, 내 새끼들 뱃속에 들어간 썩은 고기 값이냐? 내 부하들 피고름 값이냐고. 마갑두는 라이터를 켰다. 안 됩니다. 그게 어떤 돈인데. 사장이 비명을 질렀지만 마갑두는 돈다발 더미에 불을 붙였다. 불길이 확 타올랐다. 다 타버려라. 너희들의 그 더러운 욕심까지 싹 다. 마갑두는 불타는 사무실에서 비밀 장부와 USB 하나를 챙겨 들고 밖으로 나왔다. 등 뒤에서 매캐한 연기가 피어올랐다. 새벽에 찬 공기를 들이마시며 그는 위소영에게 문자를 보냈다. 멧돼지 사냥 끝. 증거 확보. 이제 본진 털러 갑니다. 경기도 연천군 독립중대 주둔지. 마갑두가 없는 사이 연천 부대는 생지옥으로 변해 있었다. 보급이 끊긴 지 4일째. 쌀독은 바닥을 드러냈고 발전기 기름이 떨어져 전기가 나갔다. 병사들은 비상식량인 건빵으로 끼니를 때우며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버티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또다시 폭설이 예보되었다. 이대로라면 추위와 굶주림으로 인한 비전투 손실이 속출할 상황이었다. 중대장님, 우리 버려진 겁니까? 오달수 이병이 퀭한 눈으로 물었다. 새로 부임한 중대장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하지 못했다. 상부에서는 기상 악화로 인한 보급 지연이라는 말만 되풀이할 뿐이었다. 그때였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저 멀리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였다. 하나가 아니었다. 수백 개의 불빛이 꼬리를 물고 다가오고 있었다.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1번 국도. 1시간 전. 마갑두는 자신이 확보한 증거로 1군단 예하 공병 여단장과 수송대대장을 협박 반 설득 반으로 포섭했다. 하지만 정식 명령 없이는 군용 트럭을 대규모로 움직일 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또다시 미친 짓을 벌였다. 파주와 고양 일대의 민간 덤프 트럭 기사들, 그리고 전역한 예비역들을 소집한 것이다. 내 돈 주고 기름 넣을 테니까 내 새끼들 밥 좀 실어다 줍시다. 마갑두의 호소에 개성공단 화물연대 소속 기사들과 지역 예비군들이 응답했다. 덤프트럭, 굴삭기, 심지어 레미콘 차량까지 수백 대가 모였다. 트럭 적재함에는 쌀가마니, 등유통, 라면 박스가 가득 실렸다. 이른바 유령 수송 작전. 하지만 가는 길은 순탄치 않았다. 황금마차 외에 사주를 받은 헌병대가 길목을 차단하고 있었다.
정지. 여기는 통제구역이다. 허가 없는 차량은 진입할 수 없다. 임진강을 건너는 유일한 통로인 비룡대교 앞. 헌병대 장갑차 2대가 길을 막고 있었다. 헌병 중령이 확성기를 들고 소리쳤다. 마갑두 소장. 당신은 지금 수배 중이다. 당장 차에서 내려 투항하라. 선두 트럭 조수석에 앉아있던 마갑두가 무전을 잡았다. 밀어버려. 예. 장군님 장갑차입니다. 진짜 쏘면 어떡합니까? 운전대를 잡은 예비역 병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안 쏴. 군인은 국민을 향해 총을 못 쏴. 그리고 저놈들은 군인도 아니야. 도둑놈들 개지. 밟아. 마갑두가 직접 운전석으로 넘어가 핸들을 잡았다. 그는 기어를 넣고 엑셀을 끝까지 밟았다. 25톤 덤프트럭이 괴음을 내며 장갑차를 향해 돌진했다. 미친. 피해. 헌병들이 기겁하며 길 옆으로 몸을 날렸다. 장갑차 조종수도 본능적으로 차를 틀었다. 쾅. 트럭 범퍼가 장갑차 측면을 들이받고 밀어붙였다. 길이 열렸다. 뚫어. 전 차량 돌격. 마갑두의 고함과 함께 수백 대의 민간 트럭들이 비룡대교를 건너기 시작했다. 헌병들이 뒤에서 공포탄을 쏘아댔지만 성난 황소 떼 같은 트럭 행렬을 막을 수는 없었다. 하지만 진짜 위기는 다리 건너편에 있었다. 황금마차회 놈들이 마지막 발악으로 연천으로 들어가는 산악도로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대전차 지뢰 모형까지 깔아놓은 것이다. 그리고 그 앞에는 사설 용역들과 매수된 일부 부대원들이 무장하고 서 있었다. 저기만 넘으면 부대다. 마갑두가 트럭에서 내렸다. 그는 쇠파이프 하나를 질질 끌며 바리케이드 앞으로 걸어갔다. 눈발이 거세지기 시작했다. 길 비켜. 용역 대장이 비웃으며 가스총을 겨눴다. 어이 장군님. 여기서 더 가면 진짜 다칩니다. 위에서 명령이 내려왔어요. 절대 통과시키지 말라고. 위. 그 위가 누군데? 돈의 영혼 판 똥별들. 마갑두는 뒤를 돌아보았다. 트럭 운전수들, 예비역들, 그리고 자신을 믿고 따라온 공병대 병사들이 그를 보고 있었다. 잘 들어라. 저 너머에 내 자식들이 있다. 3일 굶은 내 새끼들이 저기서 나만 기다리고 있어. 나는 오늘 저기로 가야겠다. 나를 막고 싶으면 나를 죽이고 가라. 마갑두가 쇠파이프를 땅에 꽂고 가슴을 폈다. 쏘아. 쏘라고 이 개새끼들아. 그의 기백에 용역들이 주춤거렸다. 그때 마갑두의 뒤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다. 위소영 소장이었다. 그녀는 언제 도착했는지 1군단 정예 특임대원들을 대동하고 서 있었다. 마갑두 준장. 혼자 영웅 놀이 하지 말라고 했지. 참모장님? 여긴 어떻게? 길을 뚫으러 왔네. 불법 점거 세력 진압 작전. 작전명 청소. 위소영이 손을 들자 특임대원들이 일제히 용역들을 향해 총구를 겨눴다. 전원 체포해. 저항하면 실탄 사격 허가한다. 상황은 순식간에 정리되었다. 깡패들은 특임대의 진압봉 맛을 보고 주랭랑을 쳤고 바리케이드는 공병대 불도저에 의해 밀려났다. 마갑두는 다시 트럭에 올랐다. 그리고 마침내 연천 독립중대 연병장에 도착했다. 왔다. 밥이 왔다. 병사들이 눈물 범벅이 되어 뛰쳐나왔다. 마갑두는 트럭에서 내려 쌀가마니를 어깨에 맸다. 밥 먹자. 늦어서 미안하다. 그날 밤 연천의 산골짜기에는 다시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다. 마갑두는 병사들이 허겁지겁 라면을 먹는 모습을 보며 몰래 눈물을 훔쳤다. 위소영은 멀찌감치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경례를 붙였다. 하지만 평화는 잠시였다. 다음 날 아침 국방부 검찰단이 들이닥쳤다. 혐의는 내란 음모 수준으로 불어나 있었다.
마갑두는 병사들이 보는 앞에서 수갑을 찼다. 걱정 마라. 아버지가 잠시 똥 치우러 갔다 올게. 밥 잘 챙겨 먹고 있어. 그는 웃으며 연행되었다. 하지만 그의 주머니 속에는 황금마차회를 괴멸시킬 결정적 증거가 들어있는 USB가 여전히 숨겨져 있었다. 경기도 양주시 1군단 보통군사법원. 군사재판이 열리는 날. 법정 앞은 마갑두를 지지하는 예비역 단체와 시민들, 그리고 그를 처벌하라고 외치는 보수단체 회원들로 아수라장이었다. 법정 안은 냉랭했다. 재판장은 육군 본부에서 파견된 소장급 법무관이었고 검찰관은 마갑두를 잡아넣으려고 혈안이 된 황금마차회의 하수인들이었다. 마갑두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다. 수의 대신 정복을 입고 있었지만 계급장은 떼어진 상태였다. 피고인 마갑두. 군용물 절도, 군무 이탈, 민간인 불법 동원, 상관 모욕. 혐의만 12가지입니다. 인정합니까? 검찰관이 다그쳤다. 마갑두는 하품을 했다. 지루하네. 서론 빼고 본론만 합시다. 그래서 나를 감방에 보내고 싶은 거요? 아니면 옷을 벗기고 싶은 거요? 태도가 불량하군요. 당신은 신성한 군의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명예. 마갑두가 책상을 치며 일어났다. 군인의 명예가 뭡니까? 계급장? 골프 회원권? 아니면 뒷돈 챙겨서 룸살롱 가는 거? 재판장님, 피고인을 모욕죄로 추가 기소하겠습니다. 재판장이 의사봉을 두드렸다. 피고인 자제하세요. 최후 변론 기회는 나중에 주겠습니다. 재판은 일방적으로 흘러갔다. 증인으로 나온 박만수 중령과 부패한 군수 장교들은 마갑두를 폭력적이고 정신 이상이 있는 지휘관으로 몰아갔다. 마 준장은 평소에도 내가 왕이다라는 말을 자주 했습니다. 부대 예산을 개인 쌈짓돈처럼 썼습니다. 거짓말들이 쌓여갈수록 마갑두의 표정은 차갑게 식어갔다.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검찰관 구형하세요. 피고인 마갑두에게 징역 10년 및 파면을 구형합니다. 징역 10년. 군인으로서의 삶뿐만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살도 끝장내겠다는 선고였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흘러나왔다. 그때였다. 법정 문이 열리고 휠체어 한 대가 들어왔다. 오달수 이병이었다. 그리고 그 뒤로 김철수 대위와 연천 독립중대 병사 100여 명이 줄지어 들어왔다. 그들은 모두 정복을 입고 있었고 가슴에는 마갑두 구명이라는 리본을 달고 있었다. 누구십니까? 지금 재판 중입니다. 재판장이 소리쳤다. 오달수가 휠체어에서 힘겹게 일어났다. 그는 비틀거렸지만 똑바로 서서 재판장을 노려보았다. 증인입니다. 제 생명의 은인에 대한 증인입니다. 채택된 증인이 아닙니다. 나가세요. 못 나갑니다. 저희 중대장님, 아니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오달수가 울부짖었다. 저는 그날 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춥고 배고파서 엄마 얼굴도 못 보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장군님이 저를 업고 뛰셨습니다. 제 토사물이 묻은 옷을 입고 저를 살리셨습니다. 도둑질이요? 장군님이 훔친 건 저희를 죽이려던 놈들의 탐욕입니다. 병사들이 일제히 외쳤다. 마갑두 장군님은 무죄입니다. 저희를 살리신 분입니다. 법정은 순식간에 눈물바다가 되었다. 재판장의 얼굴이 곤혹스러움으로 일그러졌다. 여론이 흔들리고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위소영 소장이 증거물 박스를 들고 검사석으로 걸어나갔다. 재판장님, 변호인 측 추가 증거 제출합니다. 위 소장, 당신이 왜 변호인 측에 진실을 밝히는 데는 피하 식별이 없으니까요. 위소영은 마갑두가 파주 축사에서 가져온 USB와 장부 그리고 자신이 1군단 정보과를 통해 수집한 황금마차회의 비리 내역을 스크린에 띄웠다.
화면에 뜬 것은 충격적이었다. 이번 재판을 기획한 국방부 법무실장, 그리고 뒤에 앉아있던 군수사령관의 차명 계좌 내역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썩은 돼지고기를 납품한 업체로부터 받은 수억 원의 리베이트 내역. 이게 뭡니까? 검찰관이 당황하여 말을 더듬었다. 당신들이 마갑두를 죽이려 했던 진짜 이유지. 이 썩은 환부가 드러날까봐. 이 재판은 마갑두를 심판하는 자리가 아니라 대한민국 군대의 썩은 살을 도려내는 수술대입니다. 위소영의 일갈에 방청석에 있던 기자들이 미친 듯이 기사를 송고하기 시작했다. 속보 마갑두 재판, 군 납품 비리 게이트로 비화 황금마차회 실체 드러나. 재판장은 망치를 떨어뜨렸다. 분위기는 완전히 반전되었다. 마갑두는 피고인석에서 일어나 병사들을 바라보았다. 오달수, 김철수, 그리고 꼬질꼬질했던 내 새끼들. 그들이 지금 가장 빛나는 정복을 입고 자신을 지켜주고 있었다. 판사 양반. 마갑두가 입을 열었다. 나는 법은 잘 모릅니다. 내가 규정을 어긴 것도 맞고 문을 부순 것도 맞습니다. 벌을 주면 달게 받겠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어깨에 달려있던 지금은 떼어진 별 자국을 어루만졌다. 내 부하들을 살린 것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다시 그날로 돌아가도 나는 똑같이 문을 부수고 트럭을 몰 겁니다. 별은 내 어깨에 있을 때보다 저 병사들의 눈 속에 있을 때 더 빛난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마갑두는 병사들을 향해 거수 경례를 붙였다. 고맙다. 못난 아버지 둬서 고생이 많다. 병사들이 오열하며 답례했다. 충성. 사랑합니다. 그날의 재판은 판결을 내리지 못한 채 휴정되었다. 하지만 이미 승패는 결정나 있었다. 대한민국은 마갑두라는 가장 투박하지만 가장 인간적인 장군의 탄생을 목격하고 있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단 조사실. 마갑두의 재판이 대한민국을 뒤흔든 지 일주일 후. 황금마차회에 견고했던 성벽은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위소영 소장이 법정에서 터뜨린 비리 장부는 핵폭탄이었다. 국민들의 분노는 청와대 청원 게시판을 마비시켰고 결국 대통령이 직접 군납 비리 성역 없는 수사를 지시했다. 그 결과는 참혹할 정도로 시원했다. 군수사령관, 국방부 법무실장, 그리고 그들의 뒤를 봐주던 오만석 의원까지. 대한민국 군대를 좀먹던 거물들이 줄줄이 푸른 수의를 입고 포승줄에 묶여 검찰단 포토라인에 섰다. 그들이 고개를 숙일 때마다 국민들은 환호했다. 그리고 그 시각 마갑두는 구치소가 아닌 국방부 장관실에 불려가 있었다. 마갑두 준장. 국방부 장관이 곤혹스러운 표정으로 마주 앉아 있었다. 자네 덕분에 군이 아주 쑥대밭이 됐어. 썩은 살을 도려낸 건 좋은데 출혈이 너무 커. 육군 장성 셋 중 하나가 옷을 벗게 생겼네. 새 살이 돋으려면 피를 좀 봐야지요. 고름을 살이라고 품고 살 수는 없잖습니까? 마갑두가 퉁명스럽게 대답했다. 장관은 한숨을 쉬며 서류 한 장을 내밀었다. 자네 처분 결과일세. 징계위원회 결정문이었다. 마갑두는 내용을 읽어 내려갔다. 군용물 손괴 및 지휘 개통 혼란 야기 유죄 다만 긴급 피난 및 공익적 목적 참작 기소유예 및 보직 해임 철회. 그리고 그 밑에 한 줄이 더 있었다. 제1군단 작전부군단장으로 전보 명함. 승진입니까? 아니면 먹이는 겁니까? 영전일세. 자네를 다시 지휘관으로 내보내기엔 상부의 부담이 커. 대신 군단 사령부에서 작전이나 짜면서 조용히 지내다 전역하게. 명예로운 퇴로를 열어주는 거야. 작전부군단장. 허울 좋은 한직이었다. 실병 지휘권이 없는 책상만 지키는 자리. 마갑두는 씩 웃으며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장관님, 부탁 하나만 합시다. 말해보게.
저 책상머리에 앉아 있으면 좀이 쑤셔서 죽습니다. 그리고 아직 연천에 두고 온 게 있습니다. 두고 온 거? 제 새끼들 밥숟가락 쥐어주는 법은 가르쳤는데 설거지하는 법을 안 가르쳐서요. 마무리는 짓게 해주십시오. 연천 독립중대 거기 대대장 대리로 다시 보내주십시오. 제 임기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장관의 눈이 커졌다. 장군이, 그것도 국민 영웅이 된 장군이 다시 그 험한 오지로 돌아가겠다고 자처하다니. 자네 진심인가? 거긴 유배지야. 제게는 거기가 청와대보다 따뜻합니다. 경기도 연천군 독립중대 주둔지. 한 달 뒤. 연천의 봄은 늦게 찾아왔지만 그 어느 때보다 화사했다. 얼어붙었던 임진강이 풀리며 힘찬 물소리를 냈고 앙상했던 나무에는 초록색 싹이 돋아났다. 부대 정문이 열리고 낡은 레토나 한 대가 들어왔다. 연병장에서 작업하던 병사들이 일제히 고개를 들었다. 저 차는. 레토나 문이 열리고 익숙한 거구의 사내가 내렸다. 정복 대신 소매를 걷어붙인 전투복 차림. 마갑두였다. 충성. 마갑두 준장님. 아니 아버지. 오달수 병장이 가장 먼저 달려나갔다. 그의 뒤로 전 중대원이 우르르 몰려나왔다. 그들은 마갑두를 에워싸고 행가래를 칠 기세였다. 이 녀석들이 빠져가지고 작업 안 하고 뭐해. 마갑두가 호통을 쳤지만 입가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는 병사들의 머리를 하나하나 쓰다듬었다. 밥은 잘 먹었냐? 예. 오늘 메뉴 제육볶음이었습니다. 보일러는 땀띠 날 정도로 뜨겁습니다. 마갑두는 흐뭇하게 막사를 둘러보았다. 낡은 페인트는 새로 칠해져 있었고 창문마다 이중창이 시공되어 있었다. 그가 없는 동안 위소영 소장이 예산을 폭탄 투하하듯 쏟아부어 부대를 리모델링해 놓은 것이었다. 마녀가. 일 처리는 확실하구만. 그날부터 마갑두의 말년 꼬장 아닌 꼬장이 시작되었다. 그는 장군 계급장을 달고도 병사들과 함께 참호를 파고 취사장에서 팔을 다듬었다. 야 김상병. 삽질이 그게 뭐야? 허리 더 숙여. 오달수. 너 전역한다고 뺀질거리지 마라. 사회 나가면 더 춥다. 병사들은 그 잔소리가 듣기 싫지 않았다. 오히려 그 걸걸한 목소리가 들려야 안심이 되었다. 마갑두는 더 이상 권위적인 지휘관이 아니었다. 그는 부대의 큰형님이자 든든한 울타리였다. 계절이 바뀌고 마지막 겨울.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마갑두의 정년 퇴임이 다가오고 있었다. 다시 겨울이 찾아왔다. 1년 전 오달수가 쓰러졌던 그 혹독한 추위가 다시 연천을 덮쳤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다. 병사들은 신형 방한복과 발열 조끼로 무장하고 있었고 초소에는 온풍기가 돌아갔다. 그 누구도 춥다고 떨지 않았다. 퇴임식 전날 밤. 마갑두는 홀로 GOP 철책선을 걸었다. 하얀 입김을 내뿜으며 자신이 지켜낸 이 평화로운 전선을 눈에 담았다. 춥지 않으십니까? 어둠 속에서 누군가 다가왔다. 위소영 소장이었다. 아니, 이제는 중장으로 진급하여 1군단장이 된 위소영이었다. 오셨습니까, 군단장님? 자네 가는 길 배웅은 해야지. 마지막 순찰인가? 네. 이제 이 철책 냄새도 오늘이 마지막이군요. 두 사람은 나란히 철책을 따라 걸었다. 눈 밟는 소리만이 뽀득뽀득 울렸다. 자네가 바꾼 건 보일러만이 아니야. 위소영이 입을 열었다. 육군 전체의 보급 시스템이 바뀌었어. 이제 현장 중심 보급이 원칙이 됐지. 자네가 쏘아 올린 그 작은 공이, 아니 그 쇠파이프가 군대를 바꿨네. 제가 바꾼 게 아닙니다. 애들이 바꾼 거지요. 저는 그저 밥숟가락 얹었을 뿐입니다. 마갑두는 쑥스러운 듯 코를 훌쩍였다. 마 장군.
자네를 처음 봤을 때 냄새나는 멧돼지라고 생각했어. 압니다. 저도 당신을 재수 없는 마녀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두 사람은 마주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든든한 군인의 등을 보고 있군. 자네와 함께 싸울 수 있어서 영광이었네. 위소영이 손을 내밀었다. 마갑두는 그 작지만 단단한 손을 자신의 투박한 손으로 맞잡았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군단장님, 전설의 저녁식. 다음 날 아침, 연천 독립중대 연병장, 마갑두 준장의 저녁식이 열렸다. 그런데 분위기가 이상했다. 보통 장군의 저녁식이라면 군단 연병장에서 화려하게 열려야 했지만 마갑두는 극구 사양하고 자신이 근무했던 이 작은 중대에서 조촐하게 하겠다고 고집했다. 단상도 없었다. 마갑두는 병사들과 같은 눈높이인 흙바닥에 섰다. 그의 앞에는 오달수임이 전역했지만 예비 군복을 입고 찾아왔다를 비롯해 그를 거쳐간 수백 명의 병사들이 도열해 있었다. 마갑두는 정복을 입고 있었다. 가슴에는 훈장 하나 없었지만 그의 어깨에 달린 별 하나가 아침 햇살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다. 할 말 없다. 마갑두가 입을 열었다. 길게 말하면 너희들 다리 아프니까 짧게 한다. 나 마갑두는 지난 30년 군 생활 중 여기 연천에서의 1년이 가장 행복했다. 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별을 다는 게 군인의 목표인 줄 알았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게 성공인 줄 알았다. 그런데 아니더라. 가장 낮은 곳에서 너희들 밥 먹는 모습 보고 발 씻겨주는 게 진짜 장군의 일이더라. 마갑두는 병사들을 하나하나 둘러보았다. 사회 나가면 여기보다 더 춥고 더러운 꼴 많이 볼 거다. 그래도 쫄지 마라. 너희는 임진강 흙탕물도 건넜고 영하 20도 추위도 이겨낸 대한민국 육군이다. 어디 가서든 기죽지 말고 밥 잘 챙겨 먹고 아프면 아프다고 소리 질러라. 알겠나? 알겠습니다. 병사들의 함성이 연천 골짜기를 뒤흔들었다. 의상.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마갑두가 위소영 군단장을 향해 마지막 경례를 올렸다. 위소영이 답례하고 군악대 대신 병사들이 부르는 전우가가 울려 퍼졌다. 병사들이 대열을 깨고 달려나왔다. 그들은 마갑두를 행갈에 쳤다.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마갑두의 거대한 몸. 그는 파란 하늘 아래서 아이처럼 활짝 웃고 있었다. 그의 눈가에 맺힌 눈물이 보석처럼 흩날렸다. 3년 뒤,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 임진강이 내려다 보이는 국도변에 허름한 식당 하나가 문을 열었다. 간판 이름은 멧돼지 식당. 주 메뉴는 두툼한 돼지구이와 양푼 김치찌개. 점심시간이면 이 식당은 군인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인근 부대 병사들이 외박이나 휴가를 나오면 꼭 들르는 성지가 되었다. 어서 와라. 몇 명이냐? 주방에서 곰 같은 덩치의 사내가 웍을 돌리다 말고 소리쳤다. 마갑두였다. 그는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지만 그 포스는 여전했다. 넷입니다. 삼겹살 4인분이요. 4인분 같은 소리 하고 있네. 8인분 줄 테니까 다 처먹고 가. 남기면 죽는다. 마갑두는 고기를 산더미처럼 쌓아서 내갔다. 병사들은 환호하며 고기를 구웠다. 사장님, 여기 진짜 남는 거 있습니까? 이렇게 퍼주시면 망하는데. 망하면 내 연금 까먹으면 되지. 많이 먹고 나라나 잘 지켜라. 마갑두는 계산대 옆에 앉아 병사들이 먹는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았다. 식당 한쪽 벽면에는 훈장 대신 낡고 찢어진 야전상에 하나가 액자에 걸려 있었다. 별 하나가 달린 진흙 얼룩이 지워지지 않은 그 옷. 딸랑. 풍경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정복을 입은 여군 장성이 들어왔다. 위소영 대장이었다. 장사 잘 되나 마 사장. 어이쿠, 이게 누구십니까?
사성 장군님이 누추한 곳에 다 오시고 자네 김치찌개가 생각나서 왔네. 헬기 타고 지나가다가 밥 냄새가 너무 좋아서 말이야. 마갑두는 껄껄 웃으며 주방으로 들어갔다. 특제로 모시겠습니다. 고기 반 두부 반으로. 식당 구석 테이블. 위소영과 마갑두가 마주 앉았다. 보글보글 끓는 찌개를 사이에 두고 두 전우는 소주잔을 기울였다. 요즘 군대는 어떤가? 살만한가? 마갑두가 물었다. 많이 좋아졌네. 하지만 아직 멀었어. 제2, 제3의 마갑두가 필요해. 나는 하나로 족합니다. 나 같은 놈 또 나오면 군대 거덜납니다. 아니, 자네 같은 바보가 더 필요해. 계산기 두드리는 똑똑한 놈들 말고 심장이 뜨거운 멧돼지 같은 놈들 말이야. 위소영은 창밖에 임진강을 바라보았다. 강물은 유유히 흐르고 있었다. 그 강물 속에 마갑두가 흘렸던 피와 땀이 녹아 지금의 평화를 만들고 있었다. 그때 식당 문이 다시 열리고 양복을 입은 청년이 아이의 손을 잡고 들어왔다. 오달수였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달수냐? 야, 너 얼굴 좋아졌다. 장가는 갔냐? 네. 얘가 제 아들입니다. 인사해. 할아버지야. 꼬마가 배꼽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멧돼지 할아버지. 으하. 그래, 내가 멧돼지다. 마갑두가 아이를 번쩍 들어올려 목마를 태웠다. 식당 안이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마갑두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해 보였다. 그는 더 이상 장군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들의 대장이었고 아버지였으며 영원한 멧돼지였다. 임진강의 붉은 노을이 식당 유리창을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다. 별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사람 냄새나는 이곳, 김치찌개 끓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어우러지는 바로 이곳에 가장 밝은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오늘도 요지경 사연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